제 동료 병사는 굶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겁니다. 그것도 조국을 지키는 총구가 아니라 자기 간부의 숟가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는 김철웅입니다. 12년간 원수님과 조국을 위해 심장을 바쳤던 공화국의 상사였습니다. 제 총은 단 한 번도 적을 향해 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였는지.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장부 한 권.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을 굶겨 죽이고 자기 딸을 스위스에서 호위호식시킨 한 고위 간부의 식인 일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하나뿐인 딸을 살리기 위해 그 악마의 장부를 훔쳐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군인의 증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 세상은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키는 압록강 철책의 길이, 그리고 또 하나는 고향에 두고 온 10살 딸 미니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저는 국경경비대 후방 공급을 담당하는 상사 김철웅이었습니다. 제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병사들을 굶기지 않는 것. 하지만 저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죠. 어떻게든 페니실린 한 상자를 구해 결핵을 앓는 제 딸 미니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3년 전 세상을 떠나고 제게 남은 피부치라고는 그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최전방 경비대에서 병사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가벼웠습니다. 철웅 동지, 쌀이 또 바닥났소. 취사병이 빈 창고를 보며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벌써? 보급 내려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상부에서 또 특별검열 나온다고 다 가져갔지 않소? 특별검열. 그것은 간부들이 합법적으로 군량미를 훔쳐가는 그들만의 암호였습니다. 병사들은 옥수수죽에 소금물만 타서 마신 지 오래였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져가는 병사들을 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옥 속에서 오직 딸아이 생각만 했습니다. 미니야, 아빠가 꼭 약 구해서 갈게. 조금만 버텨다오. 저는 제 몫으로 배급된 옥수수 한 줌을 몰래 빼돌려 그것을 시장에서 두부 한 모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두부를 다시 의무대 군의관에게 가져다 주었죠. 군의관 동지, 이거라도 좀 받으시오. 내 딸아이 약. 군의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상사 마음은 알겠는데. 페니실린은 아예 씨가 말랐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대로 딸을 잃는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사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여단 정치위원 류진철 대좌가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중앙당에서 직접 내려온 실세 중의 실세라고 했습니다. 류진철이 부임한 첫날, 그는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켰습니다. 동무들, 지금부터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바로잡겠다. 그의 첫 번째 명령은 가뜩이나 비어있던 군량미 창고와 의약품 창고를 거대한 자물쇠로 봉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은 나약한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 황실의 병사라면 이 밥의 고깃국이 아니라 억센 혁명 정신을 씹어먹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사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참혹해졌습니다. 식량 보급은 아예 끊겼고 병사들은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했습니다. 심지어 류진철은 창고 주변에 무장 초병을 세워 굶주린 병사들이 쥐라도 잡아먹을까봐 감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갓 20살이 된 제 소대원이 훈련 도중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저는 그 병사를 업고 의무대로 뛰었지만 군의관은 자물쇠로 잠긴 약품 창고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류진철 동지가 직접 열쇠를 관리한단 말이야. 포도당 주사 하나를 못 꺼내. 결국 그 어린 병사는 제 등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체 왜? 창고에는 분명 보급받은 쌀과 의약품이 있었는데 대체 왜 우리를 굶겨 죽이는 것인가? 그 의문은 며칠 뒤 풀렸습니다. 저는 후방 공급 담당 상사였기에 류진철의 사무실에 결제를 받으러 들어갈 일이 잦았습니다. 그날도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류진철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내미가 이번에 반에서 1등을 했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병사들 앞에서 연설할 때와는 다르게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래, 그래. 스위스 물가가 비싸긴 하지. 걱정 말라. 아빠가 이번에 돈 두둑이 보낼 테니 우리 공주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스위스? 딸의 유학? 그 순간 저는 류진철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보고 말았습니다. 3호 창고 특별 반출 목록.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 병사들에게 보급된 쌀과 의약품 목록이었습니다. 백미 20톤. 그리고 페니실린 500상자. 제 딸 미니를 살릴 수 있는 그 약이었습니다. 그 모든 물자가 특별 반출 딱지가 붙어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굶겨 죽인 쌀과 약으로 스위스에 있는 자기 딸의 유학비를 대고 있었던 겁니다. 쿵.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딸의 목숨값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류진철의 그 달콤한 목소리. 우리 공주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 목소리가 제 딸의 기침 소리와 겹쳐지며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악마의 손에서 내 딸의 약을 되찾을 것인가? 저는 압니다. 류진철의 비밀 장부를 훔치는 것. 그것은 반역행위였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총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념보다, 사상보다 딸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소대장 박영일 동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제 사정을 아는 친구였습니다. 영일 동지, 나 민희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해야겠소. 영일이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철웅아, 위험하다. 하지만 네가 애비인 심정 내가 안다. 내가 망을 봐주겠다. 그날 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영일이가 초소의 근무자들을 따돌린 사이 저는 류진철의 사무실에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특별 반출 목록이라고 적힌 붉은색 장부였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쌀, 의약품, 군복, 심지어 병사들의 속옷까지. 모든 것이 중국 상인들의 이름과 함께 빼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부가 아니라 인간 백정의 살인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살릴 페니실린 한 상자도 함께 챙겼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멈추라.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환한 손전등 불빛과 함께 보위부장 김중자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제 친구 박영일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영일이가 저를 밀고 한 겁니다. 김철웅 동지, 반역죄로 당신을 체포하오. 아니다. 이건 반역이 아니다. 류진철이 우리 모두를 속이고. 그 순간 보위부장이 제 손에 들린 페니실린 상자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내 놈의 반역 증거다. 딸년을 살리겠다고 조국을 배신해? 아니야. 저는 절규하며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보시오. 류진철이. 닥쳐라. 보위부장은 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류진철과 한패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자비하게 구타당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반역 주동자가 되어 연병장 기둥에 묶였습니다. 전 병력이 저를 둘러싸고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류진철 대좌가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동무들, 우리 사이에는 이처럼 썩어빠진 반역의 싹이 자라고 있었소.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 김철웅이라는 자가 자기 딸의 약을 훔치기 위해 신성한 군량미 창고를 털고 동료들을 선동했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에 재갈이 물려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이 반역자는 마땅히 총살에 처해야 하나. 류진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비로운 우리 당은 그를 밀고 한 영웅에게 공을 돌리기로 했어. 그 순간 제 친구였던 박영일이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공화국 영웅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의 배신이 딸의 약을 잃은 것보다 더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류진철의 다음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역의 무리에는 주동자가 또 있었소. 류진철이 박영일이를 돌아봤습니다. 박영일 소대장. 그대는 김철웅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지. 어찌 그가 반역을 저지를 때까지 몰랐단 말인가? 대좌 동지, 그건. 박영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놈도 한패였구나. 주동자를 밀고 하여 내 놈의 죄를 덮으려 했겠다. 아닙니다. 대좌 동지. 저는 정말. 끌어내라. 보위부 병사들이 박영일이를 끌어내려 저와 나란히 기둥에 묶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류진철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저와 영일이 두 사람 모두를 반역자로 만들어 희생양으로 삼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영일이는 저를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철웅아, 내가 잘못했다. 나 좀 살려다오. 그것은 배신자의 비겁한 눈물이었습니다. 류진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역자 박영일을 본보기로 즉시 처형하라. 탕, 탕, 탕. 제 눈앞에서 몇 시간 전까지 친구였던 남자가 피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류진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김상사, 내 놈은 운이 좋군. 내 놈은 아직 쓸모가 남았어. 내 놈이 훔친 장부 어디에 숨겼지? 그렇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타하다가 제가 의식을 잃은 사이 제 품에 있던 장부를 놓쳤던 겁니다. 아마도 제가 사무실 어딘가에 숨겼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장부를 가져오면 내 딸년의 목숨은 살려주마.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죽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 저 악마의 손에 장부를 넘기지 않겠다. 그날 밤 저는 임시 감옥으로 쓰이던 창고로 이송되었습니다. 류진철은 장부를 찾기 위해 저를 살려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발을 묶어두었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제 군화까지 벗기지는 못했죠. 저는 구타당하며 끌려올 때 제가 훔쳤던 그 비밀 장부를 몰래 제 군화 바닥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을 참으며 창고의 썩은 나무벽을 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딸 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간다. 아빠가 이 지옥을 탈출해서라도 내 놈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저는 창고의 틈을 비집고 기어나왔습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김철웅이 탈영했다. 당장 잡아라.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제 목적지는 단 하나. 저 차가운 압록강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장부를 세상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내 딸 미니를 살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내 동료들의 복수를 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제 뺨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살얼음이 낀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화 속에 든 장부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미니야, 아빠가. 고. 그렇게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은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낯선 서울 말투였습니다. 저는 살아서 강을 건넜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얼어붙은 저를 발견하고 구조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의 한 안전가옥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이불과 밥이 나왔습니다. 저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저를 반역자나 죄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김철웅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이 장부 하나를 가져왔느냐고. 저는 제 딸 미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사들을 굶겨 죽인 유진철의 만행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뒤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불빛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떨렸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군화에서 꺼낸 물에 젖고 찢어진 그 비밀 장부를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북한 고위 간부가 자기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자기 딸의 유학비를 댄 영수증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누군가 고함을 쳤습니다. 북측에서 파견된 조작된 기자였습니다. 거짓말. 저것은 공화국을 모해하려는 배신자의 날조극이다. 저런 인간의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까? 카메라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다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기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장부를 훔치러 사무실에 잠입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품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배신하고 구타할 때 저도 모르게 이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를 회유하던 유진철의 목소리가 똑똑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견장 전체에 그 악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기 재생 김상사, 장부만 내놓으면 내 딸려는 살려주겠다니까. 그깟 병사 몇 놈 굶어 죽는 게 대수인가? 내 스위스에 있는 딸내미 학비가 더 중요하지. 어차피 걔들은 원수님을 위한 총알바지란 말이야. 그 총알바지들 쌀 좀 빼돌린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재생 멈춤 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배신자라고 욕하던 그 북한 기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향해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딸을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굶어 죽어가는 제 동료들을 구하고 싶었던 군인이었습니다. 진짜 배신자는 병사들의 목숨을 총알로 취급하고 그들의 밥을 훔쳐 자기 딸을 호의호식시키는 류진철 같은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그 진실을 고발합니다. 그날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류진철은 즉각 국제사회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가 스위스에 숨겨두었던 검은 돈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제 딸을 살리고 싶었던 한 아버지의 절박함 앞에서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제게 살 집과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제가 목숨 걸고 탈북한 군인이라고 저를 신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은 먹었냐고,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었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전사로 살았지만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첫 월급을 들고 제 딸 미니를 데려오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소식은 제가 압록강을 건너던 그 추운 겨울 제 딸 미니가 결국 페니실린 한 번 맞아보지 못하고 고향집 차가운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작은 사진을 붙잡고 며칠 밤낮을 울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한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이 따뜻한 밥을 먹고 있는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조해 주었던 남측의 한 요원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철웅 씨, 당신은 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밝힌 진실 덕분에 국제사회의 감시가 심해져 북한의 군부대 보급 실태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비록 미니 양 한 명은 지키지 못했지만 북에 남아있는 수만 명의 미니들을 살리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저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미니야,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아빠를 사람으로 대해준 이곳, 나의 새로운 조국. 대한민국에서 네가 살고 싶어 했던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나요?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아직도 고통받는 북녘의 동포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